데 언론이 바로 다음 날부터 이분의 이름이 이유미라는 실명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유미 씨의 증거 조작에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당시에 국민의당이 대선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지금 네거티브 총력전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당 지도부와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책임론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같은 날 바로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하고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번개 같네요. 네, 번개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볼 것이 이제 지난 5월 5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5월 5일이 지난 5월 5일. 네네네. 대선하기 전에. 네. 네. 당시에 이게 뭐 거의 그 대선 바로 나흘 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신문에서는 막 이런 사안들이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하튼 기자회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폭로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와 함께 미국 파슨스 스쿨 대학원을 다녔다는 동료의 직원을 확보했다면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 변조된 이 녹음에서 이 동료라고 한 사람은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응시 과정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준용 씨가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준용 씨는 아빠 덕에 입사해서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을 아빠 친구 회사쯤으로 여겼다. 준용 씨는 소속기관이 생겼으니 이력서에 한 줄 채웠고 토플학원 다니고 놀러 다니곤 했다. 시민수석,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얘기하는 건데요. 시민수석 딸도 자기와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다고 준용 씨가 말하고 다녔다.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하려면 좀 치밀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허술했다. 파슨스 있을 때도 제 아버지에 대해 별 얘기를 다 하고 다녔다. 돈을 물쓰듯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쓰듯 해보고 싶다, 좀. 네,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할 때도 뭐랄까요, 뭐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긴 했죠.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이런 사안을 그것도 아주 큰 정치 이벤트인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거니까 사실상 뭐 이 사안이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발표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장이 별로 안 컸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다들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 티가 났어요 이때 이미. 그러게요. 티가 나서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이제 뭐 이게 조작이다라고는 안 했지만 네. 출처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데 국민의당 뭐 계속 이제 뭐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게 뭐냐 이게 뭐 그런 뭐 출처도 모르겠고 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알 수가 없다. 잘 안 믿은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이게 그 5월 5일 날이 그러니까 요일로 보면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고 선거가 있었던 5월 9일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 토요일자 신문이라도 이 사안이 좀 크게 보도가 될 텐데 당시에 뭐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거의 뭐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보도를 하지 않았고 방송 뉴스에서는 좀 강력하게 보도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사안이어서 일단 뭐 이 보도의 경중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당이 밝힌 거니까 조금이라도 무슨 뭐 신빙성 없는 어떤 상황이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제보자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니까 국민의당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제 가짜 자료로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은 이 녹음 파일 공개한 다음 날인 5월 6일, 근데 이날이 이제 토요일이고요. 마지막 대선을 앞둔 주말입니다. 이 하루 동안 문준용 씨 관련된 논평과 성명을 13건이나 발표하는 그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부단장이 제보자와 관련해서 상세 내용을 밝히면서 직접 제보자와 통화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고요. 또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 근데 그 제보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파슨스 스쿨에 다녔던 김아무개 씨의 이메일이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뭐 확인을 했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후에 아까 이제 그 김민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공개한 뒤에 그 주말 사이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준용 씨 대학 동기이자 유학 당시에 룸메이트라고 주장했던 한 누리꾼이 이제 먼저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이 누리꾼의 글을 좀 보면 그 문준용 씨랑 이제 당시에 유학하면서 2년 동안 룸메이트로 지냈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LA에 살고 있는데 문 씨는 평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유학 갈 마음이 생겨서 공부하고 합격하고 휴직하고 어학연수하고 대학원 입학한 다음 굳이 동료에게 원서 제출 얘기를 했다니 그 동료가 누구인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 씨가 유학생활 2년 동안 고용정보원에 대해 얘기한 건 한두 번이었으며 그건 퇴사에 대한 고민이었다. 유학 가서 공부해보니 이쪽 분야가 더 재미있고 더 해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 인터뷰를 하려면 치밀하게 했어야지 너무 허술하다. 돈을 물쓰듯 했다는 말이 인터뷰와 기사에 악의가 있음이 드러난 대목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 근거로 살던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문준용 씨가 먼저 살던 집에 이제 이분이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뉴저지 저널 스퀘어역이라는 곳에 있는 거기서 20분 거리에 있는 방인데 월세 650달러 정도에 되는 원베드 사실상 원룸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룸에서 살았던 거고 어떻게 그 집을 찾게 됐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주변에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다 이렇게 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게 유학 생활을 했던 에피소드들이야 차고 넘치는데 뉴스에 나온 그 문준용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밝힌 문준용은 내가 아는 문준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뭐 저도 이제 그때 하던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뭐 몇 명 안 돼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문준용 씨랑 같이 다닌 한국인이 기본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제보를 국민의당이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금방 찾아요. 그렇죠. 네.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 가갖고 유학하는데 비용이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비용 많이 든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문준용 씨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누구 같이 다녔고 누구 같이 다녔는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다 물어보면 되죠. 다 물어보면 다 확인되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죠. 국민의당이 이제 밝힌 이런 이제 제보자의 신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찾아봤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제보 안 했다고 한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신빙성이 없는 거죠. 네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바로 다음 그러니까 아까 그 누리꾼 얘기 말고 그 문준용 씨 실제로 이제 국민의당이 폭로의 대상으로 지적했다고 하는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이 5월 7일 날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터뷰에 그 국민의당이 밝힌 내용에서 등장하는 그 음성 변조된 음성의 그 주인공은 나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준용 씨랑 파슨스 스쿨에서 2년 정도 같이 유학을 했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인물은 자신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국민의당의 인터뷰가 가짜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이 사람 얘기를 보면 자신이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라는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 설령 음성 변조된 가까운 동료가 여성이었다고 해도 여성 동기 3명은 모두 미국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인터뷰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은 국내에 거주 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밝힌 거는 준용 씨의 대학 동문들 주장처럼 이건 검증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자 마녀사냥, 뭐 중대 범죄 행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민주당이 밝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치 공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실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긴 했는데 당시에는 아까 이제 김민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바로 이틀 앞둔 시점이기도 했고 바빴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이 이슈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도 못했고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지도 못했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이 누리꾼과 이 문상호 씨의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당이 이거를 조작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 뭐 신문들은 이 이슈를 크게 안 다뤘기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최고라고 뭐 보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방송에서는 이런 사안들이 좀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사안으로 돌아와서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제 이게 조작된 건지를 언제 알게 됐느냐 지금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침자로 따뜻하게 이렇게 나온 그런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SBS가 어제 밤에 입수를 해서 공개한 사안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메커니즘상 평당원이라고 하는 이유미 씨, 좀 이따가 이유미 씨가 어떤 분인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유미 씨가 이걸 조작했고 이거를 청년 최고위원 목세 최고위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이 자료를 제출해서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당 지도부에 이걸 넘겼다. 뭐 이런 사안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카톡을 주고받은 거죠. 그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서 대선 바로 전날 그러니까 이 폭로가 있었던 지 사흘 된 날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이런 카톡을 보냅니다. 힘드시죠? 저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너무나 후회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지금이라도 밝히고 사과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100번도 넘게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 미치겠네요. 오죽하면 문 후보가 당선돼서 고소 치하하고 선처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하루 무사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내용 카톡을 보면 이유미 씨가 이미 이제 그 대선 전에 그 자료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거를 대선 전에 더 일이 커지기 전에 이 조작된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을 통해서 당의 윗선이 됐든 아니면 이준서 최고위원 한 명에게 됐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준서 최고위원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유미 씨가 그래도 이렇게 놔두려고 하니까 도저히 잠도 못 자고 못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의 의미는 첫째로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면이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사실대로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하나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은 망하는 것이라고 하셔서라고 했는데 네. 그럼 국민의당이 망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왜 망한다고 한 거냐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무나 후회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다라고 했는데 네. 뭘 후회한 것이냐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 조작을 했다는 것을 이제 밝힌다라는 것이고 네. 국민의당은 망한다라고 한 사람은 지도부 중에 누구 이준서 전 최고위원 포함해서 네. 지도부 중에 누군가가 그 조작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말렸다는 것이고 네네. 세 번째로 너무나 후회하고 힘들어서 거의 잠을 못 잤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이 밝히고 싶었지만 지도부가 밝히지 말라고 해서 압박감을 받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그것과는 이제 다른 이제 해석을 또 자기들끼리는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카톡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바이버를 꺼내서 바이버에서 이제 사실대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라고 자기가 반문을 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때까지도 이제 조작이라는 사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당 지도부가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효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동시에 같은 날, 물론 이제 SBS 보도가 더 저녁에 나온 보도고요. 그리고 이제 29일 낮에 국민의당의 당내 진상조사 단장을 맡고 있는 김건영 의원이 이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1일 그러니까 이제 이 폭로가 있었던 나흘 전입니다. 이 나흘 전에
이유미 씨의 카톡 제보를 박지원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로 보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 이유미 씨가 조작해 만든 자료를 당시에는 뭐 일단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걸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박지원 전 대표한테 보낸 뒤에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바이버로 문자로 문의를 했고 이 바이버 메신저는 그 이 전화까지 되는 그런 거여서 전화까지 시도했다. 안철수가 좋아해서 국민의당은 다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네. 카톡도 안 쓰고 뭐 텔레그램도 안 쓰고 이걸로 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화를 시도했는데 다만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5월 5일 폭로 기자회견 전까지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다라면서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문자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기존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다른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설했고 또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대표의 이제 비서관이 이제 그 옛날 전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번호로 연락을 했다. 그래서 당에서는 문준용 씨에 대한 청공세를 주도했던 그 이 박지원 전 대표가 뭐 이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당내 일각에서는 그렇게 몰랐던 게 말이 되느냐. 당시에 거의 뭐 문모닝이라고 불릴 정도로 박지원 전 대표가 문재인 후보를 강력하게 계속 비난하고 또 준용 씨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선봉장에 섰는데 과연 그걸 몰랐던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몰랐다는 것은 뭐 조작인지 몰랐다는 거겠죠. 이거 뭐 문준용 씨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다만 이제 이 뭐 문자 보낸 거를 못 봤다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뭐 문자를 뭐 못 볼 수도 문자 하나를 못 봤다는 걸로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뭐 밝힐 수는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이 사안 자체가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는 물론 아직까지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당 내부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혼란이 나오고 심지어 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사안이 국민의당의 존폐에 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 존폐요? 네네. 존폐. 뭐, 제가 대선 끝나면 뭐 말씀드렸는데, 국민의당은 뭐, 그만해야죠, 뭐. 뭘 더 해요. 오늘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5%더라고요. 정의당이랑 자유한국당이 7%고, 바른정당이 9%인가 그렇고요. 네, 뭐, 그 민주당은 뭐 50% 넘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뭐 국민의당은 거의 5%로 거의 뭐 최하 순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은 뭐 앞으로 더 존립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저희도 정치라는 거는 또 집에서 우리가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생각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이게 사실 이해가 하면은 첫째로 이제 그 당 해체론이 계속 나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당 해체를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일단 봐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는 거죠. 당 해체를 얘기하면서 뭐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우리 당은 존립 근거를 잃기 때문에 당을 해체해야 된다. 내가 앞장서서 당 해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 한마디만 한 게 아니고 무슨 인터뷰 나올 때마다 계속 당 해체라는 세 글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당 해체라는 말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 해체를 하고 싶어서 당 해체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첫째로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 해체돼도 사실 뭐 상관은 없다 이런 마인드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정치인이다. 만약에 국민의당 없이는 이제 난 정치 커리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 해체라는 발언을 아무리 뭐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연루가 돼 있고 이랬다 하더라도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나온 사람 중에 당 해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당이 뭐 해체될 수도 있고 해체돼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의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또 하나의 이제 맥락은 국민의당은 사실 뭐 어디든지 모아놓으면 다 그런데 어쨌든 양대 계파가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한겨레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한겨레도 모아놓으면은 사내 정치 때문에 둘이 갈려갖고 싸우잖아요. 그 전까지 셋으로 갈리고 넷으로 갈려도 선거 딱 시작하면 둘로 갈려서 싸우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당도 둘로 갈려서 이제 싸우는데 그게 한 축은 이제 이른바 안철수계라는 사람들이고 네네. 또 한 축은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호남권 중진 의원들이라는 축이고 구 민주당에서 주로 네. 활동하던. 네. 이 두 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축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구분상으로는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중진 의원 쪽이라고 보지만 네. 거기서도 이제 그 안철수 쪽하고 잘해보자는 약간 그 중간에 양다리 걸친 그런 캐릭터거든요. 지금까지의 네. 움직임이라는 네. 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무엇이랑 연결되냐면 제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국민의당은 없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다 말씀드렸죠. 여당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여당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얘기했어요. 선거할 때. 국민의당은 통합의 대상이고 뭐 앞으로 뿌리가 갔기 때문에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심지어 어제란다. 그 실제로 처음 그 조작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게 강력하거나 그렇게 막 비난의 수위를 높이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또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뭐 네, 대통령인데 뭐 게다가 또 이제 한미 선거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네. 되게 또 위급한 상황이 됐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네.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동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그냥 여당 하자고 입장도 낸 적이 있어요. 네.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래서 국민의당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또 흐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굳이 따지면 어느 쪽입니까? 그쪽이죠 사실. 그쪽으로 가자는 쪽이죠. 네. 네. 뭐 가자고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뒤에서 만약에 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돌아가는 쪽이 낫지 않나로 손들 수 있는 사람이죠. 다만 네. 지금 비대위원장이고 국민의당이 어떤 얼굴 마담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하게 이제 발걸음을 못 옮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죠. 네. 어쨌든 그런 의견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 차들이 있고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네.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의 새로운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8월 달에. 새로운 대표가 뽑힌다는 것은 그 대표가 내세운 정치 노선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상당 부분은 따라가야 된다는 뜻이 되죠.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8월 전당대회는 중요한 것인데 그 8월 전당대회가 치러진다고 할 때 그러면 잘 추대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될 수 있으면 좋지만 당의 진로에 대한 의견이 국민의당을 유지하자는 쪽과 그렇지 않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라는 쪽이 있다면은 두 노선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겨루게 되지 않겠어요? 네. 지금 만약에 국민의당에 남아있자라고 한다는 사람들의 비전은 뭐냐면 이대로 야당을 어쨌든 간에 문재인 5년 동안 버티고 2022년에 새로운 이제 대선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대선 후보는 누구냐? 안철수죠. 그렇죠. 네. 아직 젊고 아직도 국민들에게 어쨌든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민의당 내에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 영향을 갖는 아이콘 같은 사람 없으니 안철수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게 이 사람들의 의견이라고요. 네. 그러면 5년 내내 야당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도 그렇게 해야 되고 2020년 총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의문인데 안철수 후보가 물론 독립적인 어떤 자리에서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크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인 여당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어려운 사안인가요?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아니, 예를 들면. 꼭 독립된 구도일 필요는 없다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국민의당이,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긴 합니다만 되게 위축돼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국민의당이 유리할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가장 강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다음 차기를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만한 사안이 내부에서도 한번 있을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네. 일단 명분상으로 안철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의 명분은 양당 정치가 썩어 빠졌고 기득권 정치인이 네. 내가 기성 정치와는 다른 내가 나서서
뭘 한번 일소해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광범위한 정치적 냉소주의에 기대가지고 네. 한번 크게 한번 뭐 별 다르지도 않은 이런 정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인 마냥 나와가지고 이제 한번 크게 휩쓰는 네. 그런 모델을 포기할 수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당의 거리를 여기서 양당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죠. 네. 양당의 거리를 계속 두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만든 당이 국민의당이죠. 그렇죠. 예. 뚜렷한 어떤 정치적인 정책도 노선도 없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고수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당내 차기의 구도는 잡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내에 안희정도 있고 이재명도 있고 그 밖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 큰 역할을 하는 그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쭉 있지 않겠어요? 네. 뭐 김부겸 네. 장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차기들을 놓고 이미 경선이든지 어쨌든 경쟁을 쭉 하는 겁니다. 네. 그 구도가 있는데 왕년에 당을 배신했던 안철수가 다시 들어가서 당내에서 그 경쟁을 그들하고 어깨를 나란히하고 한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죠. 네. 그런 점을 볼 때는 어쨌든 돌아가고 싶은 현역 의원들과 계속 지금은 비록 죽을 쓰지만 결국 대선 앞두면 우리한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이로운 구도가 나온다라고 보는 안철수 측근들 네. 이 구도는 계속 가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터진 거죠. 이 사건이 터졌는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무슨 구태한 정치적 색깔을 가진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런 무슨 목포 김기춘이 한 일이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사람, 안철수라는 정치적 캐릭터는 이 사건하고 강하게 선을 긋을 수가 없어요. 네네. 나는 몰랐다든지 나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든지 나는 뭐라고 이런 얘기는 전혀 몰랐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남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구도라고요. 네. 근데 우선 그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당의 대선 후보는 거의 당대표 이상급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강력하게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거론되고 있는 이유미 씨라고 하는 분과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 안철수 후보랑 전 후보랑 상당히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당 청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원인데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카이스트 기술경영대학원에서 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제자로 함께 공부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안철수의 청춘 콘서트가 대선 후보 지난 대선 이전에 꽤나 인기를 끌 때 그때 이제 서포터스를 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친해졌고 그리고 2012년 대선 전 때부터 진신 캠프라고 하는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안 후보를 도왔습니다. 주로 그런 이름 하면 망해요. 진신 캠프입니까? 진신 캠프는. 그리고 안철수와 함께 한 희망의 기록 66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내기도 했고요. 지난 총선 때는 전남 여수갑 선거구에서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이 이유미 씨를 두고 안철수 대표의 광팬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받기 전에 이 여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모 위원장의 지시로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당이 당원을 케어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때 이 위원장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인데요. 이 사람은 그 이유미 씨한테 녹음 파일을 전달받아서 당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일단 지난 27일 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했는데요. 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영입해서 청년 몫으로 지도부에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벤처 사업가 출신이고요. 인재 영입 1호로 국민의당 영입이 된 분이고요. 이용주 의원이라고 하는 검사 출신의 국민의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그 미국 파슨스 스쿨에 아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그럼 접촉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후에 이제 이유미 씨가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녹음 파일을 갖고 와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밝힌 사안을 보면 이유미 씨가 휴대전화 3개를 놓고 판스스쿨 졸업생들과 카톡 대화를 한 것처럼 꾸몄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 녹음 같은 경우는 자신의 남동생한테 시켜가지고 녹음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네티즌 김민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정말 그 안철수 후보와 너무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한 명은 뭐 제자이기도 하고 또 한 명은 또 심지어 또 그분은 또 광팬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 명은 인재 영입 1호로 본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이고 벤처 사업가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뭐 실제로 안철수 후보하고 이 증거 저장 문제를 논의했는지 아닌지를 아직까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상돈 의원 말처럼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안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안이 지금 26일 날 터져서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30일까지 나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에 들어오는 전원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무슨 입장을 내놓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냐고요. 네. 안철수 전 의원이 보세요. 거기다 대고 뭐라고 입장 표명을 합니까? 네. 예를 들어 나는 몰랐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는데 안철수까지는 알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해명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사과 또 해야 되고 해명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뭐 욕을 먹고 있다가 나중에 다 어쨌든 기본적인 그 큰 덩어리가 나오고 나면은 입장을 내는 게 맞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판단을 하는 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고요. 어떤 내가 새로운 개혁적인 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그 나의 어떤 개혁적인 이런 색깔에 맞춰지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사고를 쳤고 말이지. 더 개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힘이 세져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네. 자기랑 연관이 더 돼 있는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안철수 전 의원하고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뭐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다 그렇게는 안 봐요. 네. 그게 뭐 어떤 그 잘 알려진 사람이 있고 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뭐 늘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당내의 이런 당내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 것이냐의 구도로 보면은 이거는 뭐 안철수 전 의원이 책임을 지는 구도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뭔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나 이유미 씨가 그 안철수 전 의원이 아니면 국민의당에서 그 정도의 역할이나 그 정도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위치에 갈 수 있었겠어요? 네, 없죠. 아니잖아요. 네, 안철수 전 의원 때문에 거기 있는 거고 그 자리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안철수 전 의원 때문에 최고위원 된 거잖아요. 이준서 전 그렇죠. 최고는. 네. 그러니까 그게 8월 전당대회를 11월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네. 8월 달에 하면 이 얘기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그러면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고 싶은 분들에게 정권을 바쳐야 되고 뭐 그러면 끝이다. 그럼 다음 대선은 끝이니까 11월을 밀어서 11월까지 이제 대략 나오는 거 보고 예를 들면 김수민 박선수 사건 봐라. 네. 그 사건 직후에는 우리가 완전히 뭐 개작살 났지만 뭐 무죄 나오니까 부활했지 않느냐. 안철수 부활해서 여론조사 막 40%씩 나왔는데 일단 11월까지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예요. 네, 네. 그래서 11월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11월로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당내 이런 구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흡수될 가능성이 뭐 한 40% 정도였다고 하면 이젠 그 가능성이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간 거죠. 네. 이 사건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그 이하고 관련해서 특검론도 조금씩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특검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나름 이 사안 자체를 좀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좀 나와서 사안 자체가 좀 이렇게 뒤틀려 보려고 하는 게 아니냐.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이렇게 검찰이 주로 이제 수사의 이거나 혹은 수사가 좀 미진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사안일 때 특검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론을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그 모면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한 거죠. 특검 박지원 이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잘못했는데 우리 잘못했다고 해서 문준용 씨의 취업에 의혹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둘 다 수사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 얘기가. 네. 그래서 특검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혼자 안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상당히 그것은 이제 개인 플레이였던 거고 실제로 박지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제 진두지휘했고 그 선거에서 이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뭐 당내 구도가 어떻든 저떻든지 간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인물은 안철수 후보인 거고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좀 이렇게 두 사람과 네. 관계가 있으니까 그 두 번째는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네. 그 이 모든 어떤 그 네거티브전을 그 지시하거나 혹은 본인이 주도했던 그런 박지원 전 대표가 두 번째로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도 특검론 같은 걸 얘기하면서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 이 구도로 가자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먹히지 않고 지금 상황에선 그 뭐 당내에 다른 사실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대선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치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웃긴 얘기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특검을 하느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검론은 뭐 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박지원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아까는 박지원이 뭐 저 호남 중진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했는데 뭐 당연히 그 조직적인 논의와 움직임이 있어서 특검론 꺼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처지가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의원은 그들 중에서도 국민의당 유지하자는데 훨씬 더 이 입장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 뭐 먹을 건덕지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낙 상징적 인물이 됐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후에 그 문재인 우리 대통령하고 당 대표를 놓고 경선을 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구태 정치 뭐 이런 거에 상징적 인물로 막 찍혀갖고 돌아가 봐야 뭐 나올 거 없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목기춘으로 불리니까요. 예. 그리고 아마 그 뭐 전남지사를 나가려고 그러신다는데 이건 이제 뭐 그냥 신문에 그 신문 기사 쭉 쓰고 마지막에 한 줄 쓰는 그런 정도의 팩트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네. 뭐 전남지사 나가려고 이제 준비 많이 하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뭘 어떤 이제 그 시나리오를 상정해도 쉽지 않아요. 박지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서 뭘 한다는 게.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유지했으면 하는 쪽이기 때문에 특검론 같은 걸로 어떻게 개인 플레이를 하려고 한 건데. 네. 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요 사안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정계 개편, 정치적인 어떤 지형의 전반적인 변화 이런 부분하고도 좀 연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같은 날이죠 이해운 의원이 바른정당 당 대표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바른정당이 이해운 체제로 가게 됐다는 의미는 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혹시 국민의당 사태랑 연결해서 뭐 어떤 정계 개편이나 이런 거하고 좀 연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요? 뭐 그렇죠. 네. 참새가 방앗간을 안 지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국민의당이 이렇게 됐는데 더불어민주당 가만히 있겠어요? 국민의당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꼴 보기 싫고 국민의당에 의해서 국회 상황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걸 최소화하고 싶겠죠. 그리고 국민의당을 갖고 오면 좋아요. 더불어민주당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게 여당의 몸집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안철수를 날리고 안철수와 안철수 앤 프렌즈들은 날려버리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에 와도 상관이 없는 분들은 다시 땡겨오는 게 낫죠. 그 비율이 그 40명 정도 중에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대략으로. 몰라요. 뭐 세봐야 알죠. 한 절반은 넘을까요? 아예 그 현역 의원들을 세무로 하면은 네. 안철수 쪽이 소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원래 그 명단을 놓고 세봐야 알겠는데 네네네. 이름을 말하면은 대략 얘기할 수 있지만 숫자는 안 세봤어요. 이름은 누구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 그러니까 구민주당 활동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냥 뭐 다 가면 되죠. 그러니까 안철수계만 아니면 다 가면 돼요. 안철수계를 본다면 보통 김성식 의원, 네. 그죠? 네. 또 이태규 의원인가요? 네, 이태규. 네, 또 어떤 네. 분들이 있을까요? 김수민. 네. 뭐 몰라요 그다음에. 아, 네.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뭐 그런 요새 또 건망증이 심해져갖고 네. 기억도 잘 안 나고. 요새 또 밥을 잘 못 먹어가지고 모든 게 기억이 안 나고. 네. 아무튼 그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슬프네요. 밥을 못 먹는다니. 예. 뭐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연말쯤 돼서 지방선거 앞두고 네.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지방선거 만약에 이 사건이 제대로 이제 그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당이 어떻게 수습을 하지 못하면 당장 지방선거는 뭐 작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조작당 돼가지고. 총선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또 몰라요. 총선 가면 또 몰라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자유한국당이 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만 해도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예, 금방 지나 보세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네. 아유 뭐 짱짱합니다. 앞으로 없어질 것 같지만 여전히. 뭐 자기네들이 계속 제1당의 역할을 네. 뭐 한다면서 목소리를 세우고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총선 가면 또 몰라요. 2020년도 아, 총선 제1당이 가면 제1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저 총선 가면 이제 2020년 가면은 상황이 어떨지 모르니까 네. 거긴 또 널널하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뭔가 이 5당 구도에서는 국민의당은 완전히 이제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네, 그 지방선거에서 5당 구도로 갔을 때 제일 불리한 정당은 뭐 물론 이제 정의당은 기본 디폴트 값이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정당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바른정당에 있었던 그 20명의 그 김무성계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큰 이유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위기감이 상당히 크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그냥 찢어질 수 있죠. 국민의당이 진로를 놓고 네, 야 그만하자. 분명히 안철수라는 깃발은 뭐였냐면 국민의당이 무슨 정책적 노선을 갖고 지금까지 온 당이 아닙니다. 네, 안철수라는 인물의 깃발을 갖고 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물이 상징하는 정치적 어떤 사실은 그 내실 없는 어떤 그 깨끗한 정치, 뭐 새로운 정치 네, 이런 종류의 제3정당론만 갖고 왔는데 네, 네. 이제는 그게 아닌 게 증명이 됐으니 그렇죠. 똑같이 들어온 놈, 똥 묻은 놈과 똥 묻은 놈인 것이 드러났으니 네, 네. 명분도 없고 이제는 네. 이제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네, 지향점도 뭐 뚜렷하지 않고. 네. 네. 돌아가 봐봐야 별 볼 일이 없는 게 매우 분명한 사람들. 네. 지금 얘기한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김성식 의원이라든지 또는 안철수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씨 뭐 우리끼리 하는 건 너무 또 조그마니까는 우리가 바른정당이랑 해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옛날에도 많이 나오던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찢어져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지금 뭐 그게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라는 대로 해서 했던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준용 씨는 아빠 덕에 입사해서 일도 안 하고 월급 받는 게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고용정보원을 아빠 친구 회사쯤으로 여겼다. 준용 씨는 소속 기관이 생겼으니 이력서에 한 줄 채웠고 토플학원 다니고 놀러 다니곤 했다. 시민수석, 당시 이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얘기하는 건데요. 시민수석 딸도 자기와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다고 준용 씨가 말하고 다녔다.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하려면 좀 치밀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허술했다. 파슨스 있을 때도 제 아버지에 대해 별 얘기를 다 하고 다녔다. 돈을 물쓰듯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물쓰듯 해보고 싶다 좀. 네, 뭐 이런 그 당시에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할 때도 뭐랄까요, 뭐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긴 했죠.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이런 사안을 그것도 아주 큰 정치 이벤트인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연 거니까 사실상 뭐 이 사안이 이미 국민의당 내부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발표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장이 별로 안 컸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다들 안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근데 티가 났어요 이때 이미. 그러게요. 티가 나서 바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이제 뭐 이게
조작이다라고는 안 했지만 네. 출처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계속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거에 네, 언론이 바로 다음 날부터 이분의 이름이 이유미라는 실명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주선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유미 씨의 증거 조작에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하지만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당시에 국민의당이 대선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지금 네거티브 총력전을 펼치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당 지도부와 안철수 대선 후보에 대한 책임론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같은 날 바로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하고 최근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번개 같네요. 네, 번개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렇게 살펴볼 것이 이제 지난 5월 5일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한번 짚고 5월 5일이 지난 5월 5일 네네네 대선하기 전에 네. 네. 당시에 이게 뭐 거의 그 대선 바로 나흘 전이었기 때문에 네, 이 당시에 그 신문에서는 막 이런 사안들이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하튼 기자회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의 폭로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와 함께 미국 파슨스 스쿨 대학원을 다녔다는 동료의 직원을 확보했다면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음성 변조된 이 녹음에서 이 동료라고 한 사람은 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응시 과정에 대해서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이 준용 씨가 아빠가 살던 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문준용 씨가 먼저 살던 집에 이제 이분이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뉴저지 저널 스퀘어역이라는 곳에 있는 거기서 20분 거리에 있는 방인데 월세 650달러 정도에 되는 원베드 사실상 원룸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룸에서 살았던 거고 어떻게 그 집을 찾게 됐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 주변에 이제 흑인들이 많이 살던 동네였다 이렇게 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게 유학 생활을 했던 에피소드들이야 차고 넘치는데 뉴스에 나온 그 문준용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밝힌 문준용은 내가 아는 문준용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미 뭐 저도 이제 그때 하던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뭐 몇 명 안 돼요. 파슨 디자인 스쿨을 문준용 씨랑 같이 다닌 한국인이 기본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선거 앞두고 이런저런 제보를 국민의당이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금방 찾아요. 그렇죠. 네.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 파슨스 디자인 스쿨 가갖고 유학하는데 비용이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비용 많이 드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이 문준용 씨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누구 같이 다녔고 누구 같이 다녔는지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다 물어보면 되죠. 다 물어보면 다 확인되는 것이고 실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죠. 국민의당이 이제 밝힌 이런 이제 제보자의 신원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은 찾아봤는데 한 사람밖에 없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제보 안 했다고 한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신빙성이 없는 거죠. 네, 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바로 다음, 그러니까 아까 그 누리꾼 얘기 말고 얘기를 했고요. 또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 근데 그 제보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봤더니 실제로 파슨스 스쿨에 다녔던 김아무개 씨의 이메일이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뭐 확인을 했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후에 아까 이제 그 김민아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쪽에서 이제 공개한 뒤에 그 주말 사이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문준용 씨 대학 동기이자 유학 당시에 룸메이트라고 주장했던 한 누리꾼이 이제 먼저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이 누리꾼의 글을 좀 보면 그 문준용 씨랑 이제 당시에 유학하면서 2년 동안 룸메이트로 지냈다.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지금은 이제 LA에 살고 있는데 이제 문 씨는 평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으며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유학 갈 마음이 생겨서 공부하고 합격하고 휴직하고 어학연수하고 대학원 입학한 다음 굳이 동료에게 원서 제출 얘기를 했다니 그 동료가 누구인지 의심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 씨가 유학생활 2년 동안 고용정보원에 대해 얘기한 건 한두 번이었으며 그건 퇴사에 대한 고민이었다.
유학 가서 공부해보니 이쪽 분야가 더 재미있고 더 해보고 싶어서 아무래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리꾼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 인터뷰를 하려면 치밀하게 했어야지 너무 허술하다. 돈을 물쓰듯 했다는 말이 인터뷰와 기사에 악의가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그 근거로 그래서 밝히라고 하는데 국민의당 뭐 계속 이제 뭐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이런 명분으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게 뭐냐 이게 뭐 그런 뭐 출처도 모르겠고 네.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도 알 수가 없다. 잘 안 믿은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이게 그 5월 5일 날이 그러니까 요일로 보면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고 선거가 있었던 5월 9일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아무리 그 토요일자 신문이라도 이 사안이 좀 크게 보도가 될 텐데 당시에 뭐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거의 뭐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보도를 하지 않았고 방송 뉴스에서는 좀 강력하게 보도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사안이어서 일단 뭐 이 보도의 경중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당이 그 밝힌 거니까 그 조금이라도 무슨 뭐 신빙성 없는 어떤 상황이면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제보자의 신빙성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니까 국민의당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누구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좋은 기업에 다니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이제 가짜 자료로 의심된다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당은 이 녹음 파일 공개한 다음 날인 5월 6일, 근데 이날이 이제 토요일이고요. 마지막 대선을 앞둔 주말입니다. 이 하루 동안 문준용 씨 관련된 논평과 성명을 13건이나 발표하는 그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김성호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부단장이 제보자와 관련해서 상세 내용을 밝히면서 직접 제보자와 통화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